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데 뭔가 큰 사건은 터지지가 않고 별 문제 없이 위기가 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투자한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저가를 8번이나 경신했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는 네이버 주가가 속절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상반기 개인 투자자 수익률 마이너스 7%, 10년 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생각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를 했는데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죠.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가격 많이 조정됐다. B2에서 들어간 사람들 울고 있습니다. 인터넷, 2차 전지, 엔터 이런 지난해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을 저점 매수한다고 하면서 개인들 많이 사들였는데 실적 악화에 주가는 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외인이나 기관이 팔아 제끼면 답이 없죠. 취약한 수급 모멘텀을 갖고 있고 왜곡된 개인 투자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물타기도 지치고 저점 매수도 안 통했죠. 올 상반기 국내 증시 나쁘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어요.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니 사도 되겠다 하면서 투자한 결과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역대 최고점 45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대로 내려왔죠. 올 초만 해도 20만 원대는 유지했는데 지금 17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허가 45배 수준이지만 역대 최고점 비교해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에 뛰어들었죠. 또 다른 인터넷 업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 6만원 가까이 하던 주식 지금 반년 만에 마이너스 33%,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돈을 번 사람들도 있죠. 중간에 높은 가격으로 뛰어서 차익 실현한 사람들, 먹튀한 사람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기억들 하시죠? 21년도 영끌 B2 한참이던 시기, 이 시기에 카카오페이 대표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전량 시간의 매매로 팔아치워서 약 900억 가까이 차익을 걷어갔습니다. 대표 자리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이익을 챙겨서 먹튀를 했습니다. 결국 판 사람은 이익을 받지만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에 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 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죠. 기업 수장이 구속되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리던 시기에 정말 모든 자산 시장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네카오, 바이오, 플랫폼, 여기에 먹튀 논란, 주가 조작, 온갖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도 이 가치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동학개미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2차 전지, 바이오주 각광을 받으면서 공매도 금지라는 특별한 조치가 있는 시장에 뜨거울 때 들어가서 개미들 타버렸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코인을 통해서 젊은 부자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들은 극소수고 다수는 이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크게 물려있는 시장, 바로 부동산입니다. 풍선 효과 운운하면서 뜨거웠던 시장, 그 결과는 참담할 정도입니다. 노동안 같은 경우 집값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죠. 그들의 멘토를 자처했던 사람들, 개발에 기대감이 있는 노후한 아파트, 지금 올라간 값에라도 사놓으면 돈 된다, 이렇게 꼬드겨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보다 2배, 3배 높은 값으로 투자를 했는데 재건축은 멀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급격해진 금융부담 때문에 경매에 내몰리고 눈물을 손절을 하는 이런 상황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갭 투자가 성행을 했죠. 지방의 기본적인 수요를 무시한 채 일단 분양받으면 돈 벌 수 있다. 전국으로 원정 갭 투자 갔었는데 지방 지금 몰락했고 역전세 상황에 내몰리면서 마이너스로 팔려고 내놔도 팔지 못하고 이자만 감당하고 있는 것, 지금 영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카카오 주가 뜨거웠던 시기에 급격하게 올랐고 이 정도 내려갈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끝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 내려가서 좀처럼 반등할 기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끌의 성지 노도강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8억 가까이 호가하던 아파트 지금 5억에 겨우겨우 간신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책금융을 풀어줘서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 자기 자본 회수는커녕 오히려 빚만 지고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 분양가는 날이 갈수록 치솟아 올랐고 그래도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니까 막 분양받으러 가고 이랬었는데 지금 가격 절반이 됐습니다. 다시 시장이 뜨거워진다. 다시 시장이 살아난다.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역전세 문제 여전히 진행 중이죠. 여기 단지 2년 전 4억 전세를 받았던 곳인데 지금 2억 5천에 전세 놓고 있습니다. 역전세 상황 맞죠? 여기에 매매가는 지금 3억 원대입니다. 이미 깡통 전세는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 말고 대출 활용해서 수익성 부동산 분양받으면 돈 번다. 또 이런 바람이 불었었죠. 근데 누군가 들어와서 임대료 내면서 장사를 해줘야 이 물건들 유지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높은 금리 상황, 소비 부진에 돈 빌린 자영업자들 상환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어요. 금융업권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이미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고 저축은행 연체율은 거의 10%에 다가섰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받은 사람들 10명 중 6명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죠. 평균 4억이 넘는 빚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 장사도 안 되고 금리 감당 안 돼서 은행 이자 못 내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78만 자영업자 하루에 수십 곳이 문을 닫는 수준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공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문제지만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뭐 구분상가 이런 거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격을 반토막으로 내려도 안 팔리죠. 다 빚내서 일단 분양받으면 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줄 거란 기대감으로 이 많은 일들을 벌여놨지만 그 결과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공급 물량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 제2의 대구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돈은 없는 상황,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또 PF 구조조정 미루고 미루면서 계속 좋아지길 바라고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건설업체의 위기 또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벌려놓은 사업들, 공사 중단될 위험,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경기 일부 과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급 부양 정책을 펴고 있죠. 그 결과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금리 적용받지 않는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어요. 22 재작년만 해도 거래가 멈추고 집값은 속절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달 거래량 1000건 남짓 이 정도로 시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역대급 부양 정책을 펴니 정부가 지지해주는 집값 더 떨어질 일 없다. 이제 저점이다. 사야 된다. 보복 소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거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버블의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동성은 한계 상황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너무나 큰 부채를 통해서 일어놓은 자산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다시 회복할 만큼의 유동성을 죽었다 깨나도 채울 수가 없어요. 유동성의 가장 큰 원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가계의 순자산 50%가 주택에 쏠려 있고 나머지 주택 외의 부동산에 25%가 쏠려 있어요. 자기 자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 크기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증가했다고 하지만 부동산은 하락을 했어요. 주택 가격은 하락했고 이에 따라 GDP 대비 배율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유동성이 있어야 지금 말하는 거품 유지시켜줄 수 있는데 자산은 쪼그라들었죠. 그럼 자산 말고 대출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데 대출의 영역 또한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100조 원이 붕괴가 됐죠.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수신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이자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는 저축은행의 현실상 신규 대출을 더 해줄 여력이 없죠. 여기에 저축은행들이 안고 있는 문제, PF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 겨우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려면 그만큼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축은행 수익성 악화 때문에 예전처럼 1금융권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면서 수신을 할 수 없고 수신이 줄어드니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출이 더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그동안 1금융권에서 대출 한도가 적기 때문에 2금융권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대출을 끌어서 시장을 부양해 왔는데 이 자금줄 역할을 했던 2금융권의 대출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더 줄어들게 되는 이유,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9월부터 예정되어 있죠. 지금 이거 시행되면 2금융권 주담대에도 가상금리를 적용하고 또 만기도 1금융권 대비해서 짧아지기 때문에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이 훨씬 더 커지는 대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공격 영업에 나선 저축은행도 있지만 대부분의 저축은행들 대출의 문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가장 큰 유동성이 2, 3년 동안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DSR 2단계 적용이 되면서 대출은 조절될 전망이에요. 그동안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한계의 가계부채 상황 무시한 채 대출을 늘렸고 그 결과 대출이 폭증했습니다. 이 대출을 다시 조이고 있고 미루다 도입되는 DSR 이 적용이 이루어지면 더더욱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또 주택 외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분양가의 30-40%는 빠진 상태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팔리지 않습니다. 주택 외의 유동성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의 일부, 경기 이런 곳들 지금 거래가 되고 이 거래에 힘입어 다시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더 채워줄 유동성은 없습니다. 21년도와 너무나 다른 환경이에요. 저금리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제끼던 그 시절과 완전히 다른데도 지금 또 다른 착각에 빠져서 빚내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 일부 생겨나는 것 정말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집 보러 오지 않는 현실인데도 경기권으로 이게 확산이 됐다. 계속해서 집 사줄 사람들 늘어나고 있다. 또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다. 온갖 말로 지금 시장에 뛰어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억지로 끌어낸 영끌 정책 그리고 몇 년 동안 거래되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 이 시장의 보복 심리로 만들어진 국지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신용 유동성 또한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순증에서 순감해 시대로 접어든 지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아니라 빈집이 넘쳐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돼서 이 여파가 건설업계 또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 온갖 곳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했던 정부 그리고 시장이 뜨거워야 먹고 사는 언론, 건설업체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 하나도 안 달라졌고 당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돈 풀기를 했지만 다시 늘어나는 가계대출 문제로 지금 다시 대출을 줄이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1금융권 대출 문턱 올리고 있죠.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빌려주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다시 니네가 너무 많이 빌려줘가지고 문제되고 있다. 은행만 쪼고 있습니다. 은행들 경쟁적으로 대출금리 올리는 것,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과 맞물린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관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금리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랬었는데 가상금리 올리면서 대출금리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서 저항감이 크지만 가계부채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금리 조정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가게를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가게에 정신 못 차리고 빚 늘리고 있으니까 다시 빚 조이기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의 상황, 위기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이 문제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 또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생활에 필요한 것들 파는 곳이죠. 여기 매출 급감을 했고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50% 감소를 했습니다. 신용 등급 또한 떨어졌죠.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 사람들 소비 패턴도 바뀌고 이래서 희망퇴직도 진행하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위기의 상황 맞습니다. 이커머스 또한 그리 녹록치 않죠. 티몬 위메프 지급불능 사태에 빠졌습니다. 카드 결제도 환불도 막혀서 지금 소비자뿐 아니라 여기 판매자들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티몬 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유동성이 없으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2년도 9월에 티몬을 인수한 Q10, 위메프, AK몰 이런 거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웠어요. 자회사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몸집 불리기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렇게 인수를 해서 외형은 키워놨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없으니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커머스에 물건 팔던 판매자들 대금 정산 못 받으니까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죠. 수십억도 물려있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업종 불문하고 연쇄 도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정산 지연에 대출도 중단되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수많은 업체들 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돈 많다 하지만 실제 돈이 돌지 못하고 있고 위정산 사태에 한 달 넘어가면 수많은 중소 판매자들 연쇄도산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연쇄도산이 현실화되면 은행 등 금융권 또한 피해가 불가피하죠. 엄청난 위기 상황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집값 좀 빠졌다. 그래서 사람들 사고 있다. 돈 많은 사람 많다. 나도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데 이것도 수수료 이거 살짝만 올려도 사람들 이탈합니다. 그만큼 한두 푼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하니까 음식값 올리고 음식값 올리니까 사람들 여길 이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해 왔던 것 파티가 끝나면 누군가는 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 손실을 확정해야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치만 누구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하면서 그냥 시간만 연장한 결과 늘어난 건 부채고 빚으로 연명한 사람들 결국 갚지 못해서 연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소득은 시원찮고 부동산은 안 팔리고 그러니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내수 침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수 침체는 결국 이커머스의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팩트는 개미 영끌들 몰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그냥 영끌 정책으로 버티면서 그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나요? 가계대출 정책 상품 제외 시 5대 은행 대출 목표 58%밖에 안 된다.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은행과 금융이 입장이 다릅니다. 은행권에선 정책성 상품 역시 가계부채인 만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적하고 있죠. 연초에 은행 경영계획 안에서 관리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명목 GDP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 대출 관리를 강화하라고 하면서 정책으로 계속 풀어주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은행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금융권에서 대환대출하는 수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대출 늘어난 거지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자위하고 있지만 현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난 게 아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역행한 결과 나타난 가계부채 폭증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가 5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역전세 사라졌다?
안 사라졌습니다. 전세금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 여전히 못 돌려주고 있고 대출이 아니면 해결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규제 완화 5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고 했는데 계속 연장해 가면서 시장의 붕괴를 늦추고 있습니다. 역전세 상황 수도권과 지방에 걸쳐서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역전세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버블을 채울 유동성이 없고 유동성이 줄어든 것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연끌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일부 지역들로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지고 있고 이를 통해 갈아타기 하는 수요, 국지적인 상승 일어나고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분양 물량 또 입주 물량들 쏟아지면 부동산 시장 지금의 반짝 상승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섣부른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